자, 오늘은 책을 하나 리뷰를 할 거예요. 이재인 작가님의 사주는 없다라는 책이고, 바다 출판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2024년 6월 10일에 발행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재인 작가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인 작가님은 전남대 인문대 동문과 졸업하셨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또 동문과 전공하셨고, 베를린 공대 인문학부에서 독일어 교육으로 전공하셔서 박사학위 취득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10년간 사주명리학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실제 책에서도 보면 2013년부터 배우셨다라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은 유튜브 채널에 지식바다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캡처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컨텐츠 제목은 팔자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사주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 들어가셔서 혹시나 이 채널 들어가셔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봐보시면 되고요. 책을 직접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 여기 보시면 다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저 그리고 뒷광고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내돈내산이에요. 제가 책 사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주에 대한 오해 요소들을 바로잡아 주었다라고 큰 주제로 한번 잡아 봤어요. 그걸로써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 이제 뭐 요소들로 봤을 때 이제 추천 챕터라는 걸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사주가 통계일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주라고 하면 그거 통계학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통계학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통계학으로 알고 계십니까? 통계라고 하는 자료가 없지만 약간 뭐랄까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러한 요소들로서 대체적으로 이렇더라라고 해서 뭐 그냥 흔히들 말하는 정화일가는 이래, 뭐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이래, 뭐 이런 내용들, 사주는 없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보면 통계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간에 뭐 이런 요소가 있으면 혹은 이런 일간이라면 뭐 지지에 이게 있으면 이렇더라.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저도 예전에 뭐 그렇게 다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좀 찔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약간 그렇게 보통 그래서 그걸 흔히들 이제 단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판단을 하시는 편인가요? 사주가 통계일 수 없는 이유,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서 제가 좀 좋게 봤던 부분은 뭐 사주라고 하는 게 통계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를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게 사주라고 하는 것이 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연주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월주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 60 곱하기 12 곱하기 다시 60 곱하기 12 그렇게 해서 총 51만 8,400가지의 사주가 존재하고, 이 51만 8,400가지의 사주가 모두 한 번씩 태어나서 모이려면 최소 1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산술적인 계산을 얘기를 해줬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51만 8,4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모을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낮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주라고 하는 것이 통계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근거를 들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수십 년 상담을 해보니 그렇더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요소를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렇던데 라고 하는 거에 오류를 지적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런 사주가 통계일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을 다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단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좀 여러 변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인문학의 탈을 쓴 지적 사기를 지적 사기의 위험성이라는 걸 좀 다뤄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인문학의 탈을 쓴 지적 사기라고 해서 이 작가님이 비판을 하고 계신 부분이 사주라고 하는 것에 어떤 우주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마케팅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요소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의 탈을 쓴 지적 사기의 위험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우주적 인과관계, 뭐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성립된 학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몇 작가분들이나 역술가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나 잘못된 부분, 논리적 모순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거든요. 벌써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의 예시를 들므로써.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좀 많이 부풀려진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명리학의 용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 공부를 좀 더 해나가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일부분만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그런 학문이라는 걸 점점 공부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사주라도 태어난 환경이 달라서 저런 얘기도 맞겠죠. 부모님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사주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부풀려진 이야기다라는 것도 있고요. 우주에 가득 찬 뭐 기로서 내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학문이다.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운명의 우주적 거래 그리고 뭐 존재의 축 굉장히 정말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나요? 이런 표현들이 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걸 알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정말 지극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의 용도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거품이 좀 껴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학문적인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뭐 오랫동안 명리학이 살아남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문적인 합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인간의 어떤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특성 때문에 사실 이 학문이 살아남은 것이지 사실은 학문적인 합리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작가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합리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 내용은 조금 더 뒤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 사주에 대한 오해 요소 중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오행이 건강을 좌우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행을 보고 사주를 보고 건강을 알 수 있다. 실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담하시는 경우에 제가 앞으로 건강은 어떨까요? 여쭤보시는 분들 종종 내담자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다루셨더라고요. 94페이지에 나와 있고 오행이 건강 좌우 의학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오행이 건강을 좌우한다. 여러분들 오행이 건강 좌우하는 것 같아요? 실제 여기 보시면 오행이 건강 좌우.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 사주랑 한의학이라고 하는 요소랑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오행이에요. 그래서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겹치기 때문에 사주로서도 뭔가 의학적인 건강적인 면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나 이제 황제 내경이라는 걸 근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황제 내경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내용들로 보면 어떤 부분은 사주랑 같이 이론을 함께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의술은 의술로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다른 루트로서 발전된 개별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사주로 알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오행이 건강 좌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맹자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요소를 주장했었고 그런 사단이라는 것에 이제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라는 걸 추가해서 다섯을 만들어 가지고 인의예지 신 오상이라는 걸 제시했다. 그리고 뭐 춘추벌로라고 하는 고서에서도 오행이라는 거를 다뤄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도 목과 인, 화와 지, 토와 신, 금과 의, 수와 예를 결부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목, 토, 금은 상관이 없는데 화가 지고 수가 예예요. 그게 춘추벌로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즘 이제 오늘날 오행의 오상이 배속됐을 때는 화가 예가 되고 수가 지가 됩니다. 그래서 춘추벌로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어떤 학문적인 흐름상 그런 오행에 따른 어떤 배속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역술가분, 뭐 작가분,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런 뭐 황제내경이라든지 연회자평, 적천수, 그리고 뭐 태연경, 관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헌들에 있어서 오행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다. 그 실제 오행이라는 게 의학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권위자의 힘을 빌리기도 해요. 뭐 상해 화동사범대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중의사였던 뭐 홍비모는 오행과 사주명리학에서의 오행을 등식관계에 놓고 따질 수는 없다라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저는 명리학적으로는 실제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을 알 수는 없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뭐 계절적인 분위기로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한다거나 혹은 육신 관계에 있어서 일적인 측면으로 이분이 너무 뭔가 현장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면 육신이 지치겠죠. 몸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 피로로 인해서 건강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해드려도 오행과 관련돼서 뭐 금이 극당하고 있으니 폐가 안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실제 그게 빗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다뤄주고 계시니까 오해들을 좀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네, 금이 없는 사람한테 금운이 오면 폐 문제가 드러난다는 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어떤 문헌이나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던데의 어떤 내 경험상 그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상 그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상담했더니 그래라고 하는 건 통계의 힘을 빌리겠다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표본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금이 없는 사주가 정말 금이 없는지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수가 없습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수가 없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오행의 상리라고 하는 걸 조금씩 고려를 하다 보면 없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는 공부를 조금 해보셔야 해요. 가령 겉으로 봤을 땐 수가 하나도 없으나 사실상 계절적인 분위기로서 보면 당연히 수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러면 몇몇 분들은 제 사주를 아시겠지만 수가 없는 형태로 보이는데 신장이나 방광 쪽에 어떤 문제가 한 번이라도 있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요? 나이 들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노안일 수도 있네요 라고 반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제 사주에 대한 오해 요소 또 네 번째 보면
11신화로 소급되는 일주의 논리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챕터도 있어요. 어느 129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11신화로 소급되는 일주의 논리적 오류. 사주, 그러면 일주를 중심으로 풀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은 무슨 일주이기 때문에 이럴 겁니다. 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일주를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 사주 요소들을 감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일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11신화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빌려왔다. 그래서 태양이 10개였는데 그 10개의 태양이 곡식과 초목이 모두 말라 죽게 만들자 신화를 시켜서 활로 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게 회남자 본경운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자, 태양이 10개다. 우리 삼체 보셨나요, 여러분? 삼체 보셨습니까? 삼체는 태양이 3개인 그런 행성에 살아가는 생물체가 지구와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지구로 침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그린, 그리고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린 하나의 어떤 소설이죠. 그래서 11신화라고 하는 건 이제 태양이 10개라는 뜻이거든요. 그 10개의 태양을 견딘다? 그래서 10개의 태양을 없애고 하나의 태양만이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화를 바탕으로 일주론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성어 중에 견강부회라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맥락 없이 그냥 강제로 끌고 오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태도를 이제 견강부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일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일어나는 일과 잘 안 맞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사주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공부를 했을 때는 일간과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책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는 건 이제 저는 정미일주죠. 그러면 모든 정미일주가 뭔가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목마름을 느끼다가 이제 찾게 된 것이 창광 스님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궁금했던 게 뭐 월지나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그 월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체계를 정립해서 사주라는 걸 다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본 부분이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여하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책을 또 보시면 여기 명리학의 역사적 흐름을 살핀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관념에서 관념으로 이어진 천여년 세월이라고 하는 챕터, 그리고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오행의 기원이라고 하는 챕터, 오행이 하늘의 5개 별이라고 하는 허구, 그리고 뭐 왕조 정당성 조작에 이용된 오행, 이런 부분들을 오행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관념에서 관념으로 이어진 천여년 세월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한번 보면 이게 천년 동안 어떠한 이론들이 등장했고 어떻게 사주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이론의 어떤 발전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명약 본기라든지 혹은 그 외적으로 뭐 이어중 명서라든지, 그리고 뭐 연해자평, 명리약원, 자평진전, 뭐 적천수 천미, 그 외적으로 뭐 대만의 명리학자 뭐 하건충이라는 사람, 그리고 뭐 송나라 때 서자평의 낙록자 삼명 소식부주, 이런 내용들, 이런 도서들에 대해서 쭉 다루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리학의 발전사를 다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명리학의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라는 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발전을 해왔다라는 뜻이고, 또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꾸준히 이어질 만한 요소가 있다,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성하고 뭔가 신비롭고 하는 부분을 타파해주는 그런 증명 자료를, 문헌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오행의 기원,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건 뭐 고대 중국의 문화, 사상, 그리고 학술 분야 이런 데서 뭔가 기초가 되는 요소고, 그리고 뭐 서경, 뭐 관자, 그래서 오행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관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실질적으로 오행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5가지 구체적인 물질을 가리킨다는 것이 오행이지, 실제로 뭐 어떤 우주의 기운이나 추상적인 관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네 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순환 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놓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배우고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계절적인 요소로서 오행의 특성이라는 거를 판단을 했는데, 그 오행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하는가,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다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오행이 하늘의 5개 별이라고 하는 허구, 그래서 우리 수성, 목성, 그리고 화성, 토성, 그리고 목화, 금성, 이렇게 5개의 어떤 행성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성들이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성이거든요. 그 행성에 그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허구다라는 거를 이제 이 작가님은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창광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다른 작가분들도 좀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광 선생님의 그 음양오행 책이라고 지금은 창광 명운집이라고 하는 걸로 판매되고 있는 그 책에서는 뭐 수성이라고 하는 건 대기가 희박하고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고 방출하는 찬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어떤 자료로서 반박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화토금수를 행성의 명칭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창광 선생님의 합리적인 시선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다루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왕조 정당성 조작에 이런 오행이라는 게 이용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책 내용이라기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목기운이 끝났으니 이제 화기운이 지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 시기가 그렇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행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특히나 옛날에 그런 중국 사에서는 명분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오행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운세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오행이라는 걸 활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그냥 과거에 역사적으로 오행이라는 걸 썼다, 명분이라는 걸 삼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럼 그 오류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뭐 책에선 다루고 있겠죠.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행을 활용해서 운세를 보고 때를 아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리학을 활용하는 것에 의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오히려
활용해야 되는 근거로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저는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아쉬운 부분을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느냐, 원령 사상이 저는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 원령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리학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령 사상을 바탕으로 상생상극을 논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사주의 풀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원령 사상이라는 게 명확하게 등장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팔자용신 전구 원령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자평진전 평주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법 명리학이 그 어떤 것을 근원으로 하는가, 전구 원령, 그리고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근원한다. 근데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실제 작가분이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 월지랑 시지를 제외한 6글자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다루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지와 시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6글자에 대한 상생상극을 논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고려를 해보셨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변화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월지와 시지, 그래서 변화를 가지고 나머지 오행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런 용도로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월지 시지 제외하고 6글자는 상생상극을 하지 않으니 사실상 의미가 없는 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지와 시지가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나머지 6글자는 어떻게 이 조건에 기여를 하고 각각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를 해서 명리학적인 풀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 책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아쉬운 점, 이제 천인 가문설이라는 걸 다루긴 하셨는데, 천인 가문설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사주 내에 존재하는 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 여기 나와요. 천인가문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나오는데, 천인가문설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과 감응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곧 그 논리로부터 사람은 하늘을 따르면서도 하늘과 같은 형태의 존재다 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변화가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드러난 것이 만물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이게 곧 천지인 사상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만물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파악한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사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늘이 언제쯤 가을이 시작되고 언제쯤 여름이 시작되고 이거를 파악하기보다는, 여기 꽃이 났으니까 지금 여름이 왔구나, 여기 싹이 올라왔으니까 봄이 왔구나,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하늘을 파악하는 존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주 명리학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요소는 지장간입니다. 그로써 천간이라는 것을 파악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천간지지 지장간에 담긴 천지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천인 가문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천원, 지원, 인원이라고 하는 요소로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사주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지를 다루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예요, 이 책에서. 그리고 인원용사라고 하는 것의 의의는 사실은 천지인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걸 다루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가 라고 하면, 사고방식과 학습 방식이 다른 현대적 관점으로 명리학을 분석했다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예요. 현상 관찰이랑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 사실은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근거 문헌과 개별 특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 서양의 어떤 사고 방식이에요. 제가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셨을 때 여기 보면 닭이 있고 소가 있고 그리고 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개를 묶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묶으실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묶냐면 서양인들은 닭하고 소를 묶고요. 동양인들은 소하고 풀을 묶어요. 네, 소하고 풀을 묶거든요. 동양인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동양인들은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가 먹는 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양적 사고방식은 닭하고 소라고 하는 것을 묶어요. 쟤네들은 똑같이 동물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로서 묶는 게 아니라 그냥 범주로서 묶어버려요. 얘네들이 개별 특성을 가지고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라는 걸 가지고 바라본다면 사실상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그 중국에서 갖고 있던 사상이나 어떤 체제는 사고 체계 자체가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서양의 논리 전개 방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 특성을 바탕으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이러한 개별적인 각개별당이거든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공통 특성을 설명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반면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양 사상은 얘가 얘한테 미치는 관계는 어때? 얘가 얘한테 미치는 관계는 어때? 이러한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사상을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리학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이 음양입니다. 음양.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대꾸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음양이 대꾸를 하면서 서로 대립과 공존을 하면서 만들어가 나가는 현상이 오행, 그래서 목화, 금수 그 사이에 간절기를 토로써 배속을 해서 목화토금수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의 영향을 받고 화로 향해 가면서 금과는 어떠한 관계를 주고받는지라는 걸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게 명리학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받아온 이 세상은 사실상 서양 방식의 그런 사고 체계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관계를 바탕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책상의 관계, 저랑 의자의 관계라고 했을 때 저는 책상에 앉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원일이랑 책상은 어떤 관계야? 별로 안 좋은 관계예요. 원일이랑 의자는 어떤 관계야? 좋은 관계예요. 그러면 각각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서양식 사고방식은 개별 특성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답만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게 특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사고방식을 서양식 사고방식으로서 어떤 문헌과 특성을 가지고 이 동양적 사상을 특성이라는 걸 분석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동양적 사상으로부터 출발한 명리학을 분석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또 한 가지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PPT를 봤을 때 과거에 설립된 지표에 현대적 정확성을 논리적 근거로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설립된 지표잖아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현대적인 정확성, 요즘에 봤을 때 저 논리가 정확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어떤 논리를 전개를 했다라는 게 이 책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오류를 현대적인 정확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오류가 아닌가. 시대가 발전된 시기에서 바라볼 때 과거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오류에 대해서 찝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어떤 발전된 사회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서양식 사고방식과 현대적 발전된 상태에서 명리학을 바라보면 오류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때 당시에 최소한 시기라는 것을 어떻게 절기라는 걸 나눠서 그 시간을 가지고 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론을 연구했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명리학에 접근을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주는 없다라고 하는 이 책을 집필을 하고 저술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주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원해서 이러한 저술 활동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인 작가님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동양적인 사상과 방식으로서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원령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오행과 뭐 육신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명리학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보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령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얘네끼리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상생을 따로 상극을 따로 이렇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대시는 것이 토생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연 현상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새싹을 만들어내는 것이 흙이니까 그러니까 토생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새싹이라는 것은 사실상 토를 극함으로써 토가 품고 있던 수를 바탕으로 생을 받아서 목이 올라온 거거든요. 새싹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토생목이 아니라 이 토 안에 들어가 있는 수까지도 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극수, 목극토, 수생목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생상극 관계가 같이 있는 거를 바라보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별 특성으로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 관계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의 사고방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아쉬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다 라는 거를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뭐 우주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주라는 것에 나라는 요소도 없다라는 건데 이 말에 저는 다 동의를 하고요. 우주 없고 운명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러는데 이 안에 나는 없어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하는 정말 결정된 어떤 요소로서 바라볼 것인가 혹은 운과 명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명을 받아서 그 명을 실행시켜야 되는 사람이고 한편 그러한 명을 실행시켜야 되는 때를 판단하는 것이 운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운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 말에는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이재인 작가님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의견을 좀 서술을 해보자면 종합 의견으로는 사주의 마케팅적 요소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솔직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셨어요. 뭐 이런 우주 이런 거 없다 사주에. 굉장히 속이 시원했어요. 사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잘 짚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리학에 대한 여러 문헌과 정보를 제시해서 역사, 논점, 한계 등을 굉장히 잘 제시를 해줬다. 그래서 진짜 참고할 수 있는 문헌 그리고 각종 문헌에서 어떻게 사주를 명리학을 바라보고 있고 왜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를 해주셔서 그럼 반대로 그러한 비판적이고 한계점인 부분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명리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원령이라고 하는 명리학의 본질적 기준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명리학을 이해해 보려 했다면 어떤 의견이 있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좀 종합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오늘은
이런 사주는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네, 이 책을 읽고 한번 각자의 생각을 좀 키워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봐요. 짚어야 될 부분을 많이 짚어줬어요.